인구 10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이고 건국 이후 전쟁을 4번 넘게 치렀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변국 대부분이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1인당 GDP는 54,000달러로 한국보다 높아요. 미국의 기술주 중심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만 100개가 넘고 이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 나라에서 탄생한 스타트업 하나가 구글의 320억 달러, 한화로 약 42조 원에 팔렸습니다. 창업한 지 고작 5년 만에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어떤 출발선에 서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도, 산업 기반도, 인프라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건국 다음 날 아랍 5개국이 동시에 공격해왔고 이 전쟁을 간신히 버텨내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보통 이런 조건이면 경제 성장은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극한의 환경을 오히려 동력으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는 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인구 약 980만 명인 이 나라에 현재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약 9,000개에 달해요. 인구 대비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세운 연구개발 센터만 433개예요. 서울 여의도보다 작은 텔아비브 도심에 실리콘밸리를 빼면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테크 생태계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 시작점에는 의외의 사건이 있어요.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집니다. 국경 봉쇄가 풀리자 약 10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약 450만 명이었으니까 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갑자기 1천만 명이 들어온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의 면면이 남달랐습니다. 상당수가 소련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 물리학자, 수학자, 프로그래머였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 가방 하나 든 과학자들이 줄줄이 내리는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줄 일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련에서 로켓 엔진을 설계하던 박사가 이스라엘에 와서 건물 바닥을 닦았어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인재들을 이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직접 공장을 세워서 고용할 형편은 안 됐고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벌이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실험을 시작해요. 1993년 이스라엘 정부는 한 가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을 골라서 돈을 넣어주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 수익을 가져가는 투자 전문 회사, 쉽게 말해 벤처 캐피탈 역할을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요즈마 펀드입니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주도권이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1억 달러를 꺼내서 10개의 민간 투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정부가 40%, 민간 투자자가 60%를 냅니다. 여기까진 단순하죠. 그런데 조건이 특이해요. 만약 투자한 스타트업이 망하면 그 손실의 대부분을 정부가 떠안겠다고 한 겁니다. 반대로 투자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 투자자가 정부 몫까지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파트 분양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약속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잃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벌면 당신이 가져가세요. 언뜻 보면 정부만 손해보는 이상한 거래 같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속셈은 달랐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이보다 매력적인 제안은 없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큰 손들이 이 조건을 보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993년에 2억 6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 시장이 불과 7년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폭발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가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투자처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요즈마 펀드가 대단한 건 돈을 뿌려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종잣돈을 대서 물꼬를 트고 민간 자본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깔끔하게 빠진 거예요. 실제로 10개 펀드 중 8개가 나중에 민영화됐습니다. 정부는 불을 지피고 불이 퍼지면 뒤로 물러나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 방식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벤처 정책을 만들 때 참고 모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돈만 있다고 스타트업이 탄생하진 않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인재를 대량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곳에서요. 바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대에 가야 해요.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입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8200 부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대는 군 정보부대 산하에서 사이버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인데, 쉽게 말해 적국의 통신을 가로채고 해킹을 막고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국가안보국 NSA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배치되는 병사들은 18살, 19살의 나이에 최첨단 사이버 보안 기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암호 해독 같은 분야를 실전에서 다루게 돼요. 교과서가 아니라 진짜 국가 안보가 걸린 현장에서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국도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보낸 그 2년 가까운 시간이 제대 후에 내 경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그 시간을 공백기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군 복무 기간이 오히려 커리어의 출발점이 돼요. 특히 8200 부대 출신이라는 이력은 이스라엘 테크 업계에서 일종의 프리미엄 명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제대한 뒤 무엇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상당수가 자신이 군에서 익힌 기술을 들고 곧바로 창업에 뛰어듭니다. 그 결과물 중 가장 극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 1월의 어느 날 4명의 남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나옵니다. 아사프 라파포트, 이논 코스티카, 아미 루스왁, 로이 레주닉. 이 4사람은 전원 8200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예요. 제대 후에 아달롬이라는 보안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이들은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창업을 결심해요. 라파포트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인생 최악의 결정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직후였거든요. 세상이 멈춰서는 시점에 대기업을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기업들이 급하게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기업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해킹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안 기술의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이 4사람이 만든 회사 이름이 위즈입니다. 성장 속도가 상식밖이었어요. 창업 18개월 만에 회사 가치가 60억 달러를 찍었고 2024년에는 구글이 230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합니다. 한화로 약 3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해요. 30조 원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구글이 다시 320억 달러, 약 42조 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래가 최종 완료된 게 바로 2026년 3월 11일,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구글이 지금까지 사들인 회사 중 가장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퇴사가 5년 뒤에 42조 원이 된 거예요. 한 부대에서 총 대신 키보드를 잡았던 4명의 군인이 세계 최대 테크 기업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이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그 인재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즈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8200 부대 출신이 세운 기업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 사이버 아크, 그리고 논란이 있지만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이름을 알린 NSO 그룹까지 전부 이 부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산업의 뿌리가 사실상 이 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이 분야에 44억 달러가 몰렸는데 이건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인구 1천만이 안 되는 나라에 전 세계 사이버 보안 투자금의 약 5분의 1이 집중되고 있다는 건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군사 기술이 민간 시장으로 넘어오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이언돔이라는 이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공중에서 쏘아 맞춰 터뜨리는 방어 시스템인데 실전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건 라파엘이라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으니까 국내에서만 무기를 팔아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무기를 설계할 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만들어요. 그 결과 방산 기업들이 버는 돈의 4분의 3 이상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2024년에는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오히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위산업의 진짜 경제적 가치는 무기를 파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추적하는 기술은 자율주행차가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술로 응용될 수 있어요. 군사 드론에 쓰이던 기술이 농업용 드론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8200 부대에서 해킹을 막던 기술이 위즈 같은 민간 기업의 핵심 기술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민간 경제의 엔진이 되는 순환 구조, 이게 이스라엘 경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연구개발에 쏟는 비율이 약 6%입니다. 이걸 쉽게 바꿔볼게요. 이 나라가 1,000원을 벌면 60원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씁니다.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이 27원이에요. 한국도 약 52원으로 세계 2위인데 이스라엘은 그 한국보다도 높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이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이 기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투자가 향하는 방향도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기술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라를 키워왔어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물 문제입니다. 국토의 60%가 네게브 사막인 나라에서 물은 경제 이전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1960년대 시마 블라스라는 이스라엘 엔지니어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집 근처를 지나는 수도관에서 물이 아주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물이 스며드는 자리에 나무 한 그루만 유독 크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메마른 사막 바람에 말라가는데 딱 그 나무만 푸르렀습니다. 블라스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물을 한꺼번에 콸콸 붓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정확하게 뿌리에만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탄생한 것이 점적 관계 기술이에요. 호스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물방울 단위로 식물 뿌리에 물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물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작물은 오히려 더 잘 자랐어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1965년에 세워진 네타핌이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나라에 관계의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뻔한 나라가 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닷물을 정화해서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로 쓰고 있고 한 번 쓴 생활하수의 약 90%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농업용수로 다시 씁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물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군대에서 기술자를 키우고 정부가 위험을 떠안아서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경제의 공식을 한마디로 줄이면 약점을 기술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요. 이스라엘에는 후츠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뻔뻔함이나 당돌함에 가깝습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써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군대에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작전에 왜냐고 물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어제 입사한 신입이 사장한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이 문화가 창업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하나만 비교해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변의 시선, 은행 신용 문제, 다음번 도전에 대한 부담감. 실패 한 번이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오히려 투자를 더 잘 받아요. 한번 망해본 사람은 뭐가 안 되는지를 몸으로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투자 업계에는 건설적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서 회사가 망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겼다면 그것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위즈의 창업자들이 이전에 만든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고 4년을 다닌 뒤 다시 모여서 새 회사를 차린 것도 이런 문화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문화적 차이의 영역이라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츠파 문화가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속도와 실험 정신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스라엘이 마치 완벽한 경제 모범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면만 보여드리는 건 공정하지 않겠죠. 이스라엘 경제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깊습니다. 첫 번째는 하레디 문제예요. 하레디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유대인 7명 중 1명이 이 집단에 속합니다. 약 130만 명이에요. 이 공동체의 남성 상당수는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아요. 평생을 유대교 율법 공부에 바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해 이 사람들은 건국 초기부터 군대를 안 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국민이 남녀 가리지 않고 군복을 입는 동안
하레디 남성들은 종교 학교에서 경전을 펴놓고 공부한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아온 거예요. 이것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꽤 심각합니다. 하레디 가정은 아이를 평균 6명에서 7명씩 낳을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높아요. 인구는 빠르게 느는데 일은 안 합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정부 보조금은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중앙은행조차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이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지 않으면 나라 전체의 성장 엔진이 언젠가 멈출 수 있다고요. 2024년 6월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 병역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2025년부터 실제 일부 징집이 시작됐지만 이 갈등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두 번째 그림자는 양극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약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이 1명이 나머지 9명보다 2배 넘는 월급을 받아요. 같은 도시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한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300만 원대인 거예요. 텔아비브 로스차일드 거리에 줄지어 선번쩍이는 스타트업 사무실과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세상입니다. 2011년에 이스라엘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외친 핵심 요구가 바로 높은 물가와 소득 불평등이었어요.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그 혜택을 직접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2023년 10월에 시작된 가자 전쟁은 이스라엘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이 1%까지 주저앉았어요. 예비군이 동원되면서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비웠고 관광객 발길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국방비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에도 부담이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전쟁 한복판이던 2024년에도 이스라엘 테크 기업들에는 106억 달러의 돈이 들어왔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에 왜 투자를 하느냐고요. 이스라엘 테크 인력의 실력이 너무 높아서 좀 위험하더라도 대신할 곳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리콘밸리를 빼면 이스라엘만 한 곳이 없다는 평가가 업계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스라엘 경제는 다시 3.1% 성장으로 반등했고 IMF는 휴전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에는 4.8%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지는 2025년에 경제 성과가 가장 좋았던 나라 3위로 이스라엘을 꼽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정도의 복원력을 보여준다는 건 이 나라 경제의 체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성장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자원이 없고 안보 위협이 늘 존재하고 징병제를 운영하고 교육열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경제의 방향은 상당히 달라요.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중심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모델은 빠른 산업화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모델은 기술 혁신과 유연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돈을 많이 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활용한 것, 정부가 먼저 위험을 떠안아서 민간이 뛰어들 수 있게 만든 것, 그리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것,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경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가자 휴전 이후 경제는 빠르게 회복 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며칠 전 완료된 구글의 위주 인수는 이스라엘 테크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만 약 4조 원이 넘는 돈이 이스라엘 정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레디 인구 문제, 하이테크와 비하이테크의 양극화, 그리고 언제 다시 불씨가 튈지 모르는 안보 리스크는 이 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 나라만의 복잡한 방정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인구 98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지도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낸 이야기. 배울 점이 있고 동시에 경계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나라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전쟁에서 기술을 만든 나라, 그리고 인생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퇴사가 42조 원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음에 뉴스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